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영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영국 정계의 기리나로 주목받았던 정치가인 제프리 아처입니다. 아처는 1940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후 29세에 보수당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고 마가렛 대처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보수당 부의장을 거쳐 런던 시장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청소부 이그나티우스입니다.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주인공은 반부패 청산에 앞장서서 모든 부패를 척결합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힘을 합하여 부패 척결의 큰 프로젝트를 맡은 주인공의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그럼 어떠한 스토리의 전개가 이루어지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청소부 이그나티우스, 제프리 아처. 이그나티우스 아갈비가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에 임명되었을 때 그 일에 각별히 관심을 갖는 사람은 적었다. 나이지리아의 재무장관은 17년 사이에 17명이나 바뀌지 않았느냐고 빈정꾼들은 지적했다. 이그니티우스는 의회에서의 첫 중요한 시정 방침 연설에서 공무원의 오직과 부패를 근절할 것을 약속하고 공직에 있는 자는 청렴 결백한 생활을 하지 않는 한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을 거라고 단언했다. 그는 다음의 말로 첫 연설을 매듭지었다. 나는 나이지리아의 아우게아스 왕의 우사 청소부를 자청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장관이 연설을 준 충격은 라고스 타임지가 그것을 기사화하지 않았을 만큼 미미한 것이었다. 아마 라고스 타임지의 주필은 과거 16명의 장관들 연설을 상세히 보도해왔으므로 독자가 똑같은 것을 전에도 읽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배려에서 싫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그나티우스는 어떤 신뢰의 결의에도 꺾이지 않고 단호한 결의하에 정력적으로 새 직무에 몰두했다. 취임 후 열흘이 채 지나기도 전에 벌써 곡물 수입에 관한 서류를 위조한 하급 관리를 교도소로 보냈다. 갓 쓰기 시작한 이그나티우스의 빗자루로 제거된 다음 대상은 레바논인 은행가였다. 그 인물은 외환 관리법으로 재판에 회부되지도 못하고 국외 추방 처분을 받았다. 그 1개월 뒤 그처럼 대단한 이그나티우스도 이것은 자신의 단독 쿠데타라고 작정을 한 사건, 즉 뇌물을 받은 경찰청장의 체포라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여하튼 라고스 시민은 그때까지도 뇌물 수수를 경찰청장의 직무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4개월 뒤에 경찰청장에게 18개월 금고형이 선고된 후에야 새 재무장관은 라고스 타임즈 제1면에 겨우 등장했다. 라고스 타임즈의 논설은 캥기는 데가 있는 모든 인간이 두려워야 할 새 빗자루 청소부 이그나티우스라는 별명을 그에게 바쳤다. 이그나티우스의 청소부로서의 평판은 잇따른 체포와 더불어 국가 원수인 오토비 장군까지도 자신이 임명한 새 재무장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유포됨에 따라서 더욱더 높아졌다. 1억 달러를 넘어서는 외국과의 계약을 상세히 점검하고 최종 허가를 내리는 것은 이그니티우스의 단독적인 역할이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결정이
정적에 의해서 엄밀히 탐색당했지만 조그만 스캔들도 어렴풋한 기색조차도 그의 이름과는 연관을 지을 수 없었다. 이그나티우스의 재무장관 취임 2년째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취임 초기에 야유의 눈길을 보내던 무리들도 그의 업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오토비 장군이 이그나티우스를 불러 예정이 없는 회담을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국가원수는 장관을 다 된 병영에서 맞이하여 연병장이 내려다 보이는 서재에 안락한 의자를 권했다. 이그나티우스, 나는 최근 예산 보고서를 읽었는데 재무부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중개인에게 뇌물 형태로 매년 몇백만 달러나 계속 잃고 있다는 자네의 지적에 놀라고 있네. 도대체 누가 이 돈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지 짐작이 가는 데가 있나? 이그나티우스는 국가 원수를 주시한 채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 돈의 대부분은 스위스 은행의 익명 구자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현재는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밝혀내는데 필요한 특별 권한을 자네에게 주지. 그 악당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어떤 수단을 써도 괜찮네. 우선 시작으로 과거 및 현재에 이르는 내 강요들부터 조사해주게. 그들의 지위와 연줄은 일체 고려하지도 말고 조사하도록 부탁하네. 이런 임무를 성공시키려면 각하의 서명이 있는 특별 위임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 6시까지 자네 책상에 그것이 도착하도록 하지. 국가원수는 보증했다. 그리고 외국 여행 중에는 전권 특명대사 직함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내주지. 감사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회담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어쩌면 이것도 필요해질 거요. 장군은 함께 문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말했다. 그리고 소형 자동 권총을 이그나티우스에게 건넸다. 아마 자네에게는 지금 나 못지않게 많은 적이 있을 테니까. 이그나티우스는 익숙치 않는 손놀림으로 권총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우물쭈물 중얼거리듯 인사말을 했다. 두 사람은 그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이그나티우스는 국가 지도자와 헤어져 재무부로 돌아왔다. 이그나티우스는 나이지리아 국립은행 총재가 관여하지 않는 곳에서 고급 관리들에게 방해받는 일도 없이 의욕에 차서 새 임무에 착수했다. 조사는 남의 손을 빌지 않고 밤 동안만 했고 대낮에도 그 성과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3개월 뒤에는 사냥감에게 덤벼들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 장관은 예정이 없는 해외여행을 위해서 8월달을 골랐다. 이 달은 대부분의 나이지리아인이 휴가를 즐기기 때문에 그의 부재가 화제가 될 염려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무차관에게 자신과 아내와 두 아이들의 네덜란드행 비행기 좌석 예약을 지시하고 요금은 자신의 구좌에 청구시키도록 못을 박았다. 플로리다에 도착해서 일가족은 그곳 마리오트 호텔에다 방을 잡았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 때문에 여러 날 뉴욕에 다녀온 뒤에 나머지 휴가를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고 아내에게 알렸다. 다음날 이그나티우스는 가족을 디즈니랜드로 보내고 뉴욕행 비행기를 탔다.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택시로 케네디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비행기표를 사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제네바행 스위스 항공편을 탈 수 있었다. 스위스의 수도에 도착하여 눈에 띄지 않는 호텔에다 숙소를 정하고 곧 침대로 들어가 8시간 숙면을 취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나이지리아에서 조사를 끝낸 뒤에 신중히 만든 은행 리스트를 보았다. 그리고 우선 호텔방에서 밖을 내다보며 길 건너편에 우뚝 서 있는 당당한 건물 겔바 은행에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겔바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장관은 12시에 은행장과 만날 약속을 했다. 이그나티우스가 낡아빠진 서류 가방 하나만을 들고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한 것은 희한한 일이라고 대리석 현관 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깔끔한 회색 정장에다 흰 와이셔츠에 회색 실크 넥타이를 맨 젊은 남자는 생각했다. 젊은이는 은행장 비서라고 자기 소개를 하고 은행장실로 이그나티우스를 안내했다. 문을 가볍게 놓고 하자 들어오라는 소리가 나왔고 젊은 남자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나이지리아의 재무장관을 모시고 왔습니다. 은행장이 손님을 맞기 위해서 일어나 나왔다. 은행장도 회색 정장에다 흰 와이셔츠에 회색 넥타이를 맨 복장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는 방 깊숙한 곳에 쾌적한 의자로 둘러싸인 낮은 유리 탁자로 이그나티우스를 안내했다. 커피를 시켜두었으니까 괜찮으시다면 드시도록 하시죠. 이그나티우스는 끄덕이며 그 낡아빠진 서류 가방을 의자 옆 바닥에 놓고 커다란 한 장의 유리창 밖을 내려다보았다. 창문으로 보이는 장려한 분수의 근사함을 칭찬하는 동안에 젊은 여자가 3사람 앞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여자가 방에서 나가자 이그나티우스가 용건을 꺼냈다. 저는 나이지리아 국가 원수의 요청으로 조금 이례적인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은행장도 젊은 비서도 전혀 얼굴에 놀라움을 나타내지 않았다. 오토비 장군은 나이지리아 국민 가운데 이쪽 은행에 익명 구자를 갖고 있는 자를 조사할 임무를 제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은행장이 도중에 끼어들었다. 하지만 예금주 이름을 밝히려면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장관은 손을 내저으며 상대를 제지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왔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더 이상은 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과장된 손놀림으로 안주머니에서 한 통의 봉서를 꺼냈다. 그것을 받은 은행장은 개봉하여 천천히 안에 든 편지를 읽었다. 다 읽고 난 은행장은 헛기침을 했다. 유감스럽습니다만 이 서류는 저희 나라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는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어 이그나티우스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물론 당신이 재무장관 및 특명 전권 대사로서 국가 원수의 전면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은행의 규칙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별로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현재에도 장래에도 굽힐 수 없는 우리 은행의 규칙인 것입니다. 은행장은 이것으로 회견을 끝났다고 생각하고 일어섰다. 하지만 그는 청소부 이그나티우스의 만만치 않음을 몰랐다.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는 이그나티우스는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말투로 바꾸었다.
우리나라와 스위스 사이의 모든 상거래에서 대개은행에게 중개인 역할을 다하도록 공작할 권한을 제게 주었습니다. 저의 은행을 그렇게까지 신뢰해 주시다니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장관님. 은행장은 선체로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예금주의 비밀에 대한 저희들의 자세를 바꿀 수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겔바씨, 유감스럽지만 제네바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에 지시하여 대은행이 나이지리아 국민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에 비협조적이라는 사실을 스위스 외무부에 공식 협조 형식으로 전하게 할 수밖에 없군요. 그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침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속했다. 물론 겔바은행의 구자를 가진 우리 동포의 이름과 그 금액을 제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으로 그 성가신 사태를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보원을 밝히지 않을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공식 협조든 뭐든 부디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저희 나라의 외무장관은 대개 대사에게 정중한 외교 용어로 스위스 외무부는 스위스 법률 하에서 그런 정보 제공을 강요할 권한이 없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무역장관에게 지시하여 예금주의 성명이 밝혀질 때까지는 앞으로 나이지리아에서 스위스인 상대의 모든 거래를 중지시키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죠. 은행장은 동의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스위스인에 의해 교섭 중인 모든 계약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계약 위반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손을 쓸 생각입니다. 그런 행동은 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겔바씨, 저는 이 결정을 잠시라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름을 알기 위한 내 노력에 귀하의 나라를 굴복시키게 되더라도 저는 동정 같은 것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뭐라고 하시든 고객 비공개 의무에 대한 우리 은행의 방침이나 자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는 없군요. 오늘 중으로 우리나라 대사에게 지시하여 나이지리아 대사관을 폐쇄시킨과 동시에 라고스의 스위스 대사를 바람직하지 않는 인물로 지정하겠습니다. 은행장의 눈썹이 비로소 치켜 올라갔다. 게다가 이그나티우스는 계속했다. 저는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은행의 태도에 나이지리아 국가원수가 노여워하고 있음을 전 세계 신문에 밝힐 생각입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분명 은행의 예금주의 상당수가 구자 해약을 원할 것이고 과거에 이 은행을 안전한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도 다른 은행을 찾을 필요를 느낄 겁니다. 장관은 이야기를 끝내고 기다렸지만 여전히 은행장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럼 하는 수 없군요. 이그나티우스는 일어섰다. 은행장은 장관이 이제야 체념하고 돌아가려는구나 생각하며 한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가 주머니에서 소형 권총을 꺼내는 것을 망연자실한 채 지켜보는 꼴이 되었다. 두 스위스 사람이 얼어붙은 듯 서 있는 동안에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은 은행장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갖다 댔다. 이름을 가르쳐 주시오, 겔바씨. 아실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습니다. 지금 곧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방 안에 온통 당신의 뇌수가 튀어 있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행장은 이마에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작게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은 저 사람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말도 못하고
쇠사슬로 묶인 듯 서 있는 비서를 가리켰다. 이 은행에 구자를 갖고 있는 모든 나이지리아인의 이름을 제출하게. 이그나티우스는 냉정한 말투로 젊은 남자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장의 내수가 이 폭신폭신한 용단에 튀게 된다. 알았나? 지금 당장 제출해. 젊은 남자는 은행장 쪽을 보았다. 은행장은 떨면서도 명료하게 말했다. 안 돼, 피엘. 절대로 안 돼. 알겠습니다. 비서는 꺼질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마라. 이그나티우스는 공이치기를 원 위치로 하며 말했다. 은행장의 얼굴엔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비서는 엉겁결에 눈을 딴 데로 돌리고 두려워 떨면서 총성이 나기를 기다렸다. 아주 좋소. 이그나티우스는 그렇게 말하고 은행장의 관자놀이에서 권총을 떼어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두 은행가는 여전히 말을 못하고 떨면서 숨가빠하고 있었다. 장관은 의자 옆에 그 낡아빠진 서류 가방을 유리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물림새를 벗기자 가방이 저절로 열렸다. 두 은행가는 차곡차곡 쌓인 100달러짜리 지폐 다발을 뚫어져라 보았다. 가방에는 지폐 뭉치가 꽉 차 있었다. 은행장은 아마 500만 달러는 될 거라고 재빨리 계산했다. 가르쳐 주시오. 이그나티우스가 말했다. 이 은행에 구자를 개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떠셨나요? 주인공 이그나티우스는 나이지리아의 새로운 재무장관입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나이지리아인들이 뇌물을 스위스에 숨겨 놓았는지 알아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그나티우스 장관마저도 부패한 사람으로 반전을 일으키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그 청렴한 이그나티우스조차도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 스스로가 워낙 부패했기 때문에 돈을 가로채는 일은 불가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가였던 작가는 이 부분을 깊고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돈 앞에 극도로 갈등을 느끼신 때가 있으셨나요? 저는 많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